처음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도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KBS 김귀수, 유호윤 특파원이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에 나섰는데요. 오늘 첫 소식 키이우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귀수 특파원, 먼저 전황부터 짚어주시죠. 최전선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동부 전선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근 러시아가 돈바스 요충지 바흐무트 등에 미사일을 퍼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시 탈원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와 관련해 러시아군이 병참을 정비하고 병력을 보충하는 등 헤르손에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르손을 사이에 둔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동부는 격전, 남부에도 치열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지금 특파원이 있는 수도 키이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키이우에 대한 공격은 없었고 시민들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러시아의 공습은 명백히 민간인을 향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더 큰 것 같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의 일상, 유호윤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폴란드의 마지막 열차역 푸셰미실역. KBS 취재진은 이곳에서 열차를 타고 키이우로 들어갑니다. 피난민으로 가득했던 대합실은 이제 재기능을 찾았습니다. 열차 탑승 전 이루어지는 출국 심사. 기다리는 줄이 꽤 깁니다. 키이우행 열차는 전쟁이 터진 후에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피난민을 계속 태우고 나왔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태우고 다시 들어가길 반복했습니다. 열차 안 입국 심사는 영무원이 아닌 군인들이 맡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시라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폴란드로 피해 있던 엄마와 아이들은 이제 아빠가 있는 키이우로 돌아갑니다. 폴란드와 인접한 리비우에 한 번 정차한 열차는 쉬지 않고 11시간을 달려 키이우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엔 전쟁 전에 없던 엑스레이 검색대가 눈에 띕니다.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러시아 침공 직후 설치됐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 얼마 전 폭격당한 장소를 지나갑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was the missile strike. Oh, really? 공습 이후 키이우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나섰습니다. 키이우 시내의 한 재래시장. 사람들로 북적대던 곳이지만 상인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До війни було нормально. Приходили покупці, все купували. А зараз війна, нема нікого. 지난 10일과 17일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 이후 키이우 시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길 꺼립니다. Погіршення дуже велике, звісно, людей дуже багато немає, покупателя немає. Немає з ким, страшно їхати сюди, бо тут постійно вибухи.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으로 임신 6개월인 여성과 남편이 숨진 현장입니다. 공습 경보는 취재 중에도 자주 울려 공포감을 자아냅니다. 이곳 키이우도 전쟁의 와중에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Звісно, да. Це ж страшно, просто страшно. Тільки сирена тільки починається, ми вже дрожимо і тікаємо, ховаємо. 활기가 넘치던 시내 중심가는 오가는 사람들이 뜸합니다. 15년 군복무를 마치고 은퇴한 체포 우스키 씨. 전쟁이 길어지고 희생자가 늘어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Проти війни то саме страшне, що є жертви. Це зараз недопустимо. Страдають люди, ж подивіться, скільки погибших, ранені зараз. Це дуже важко, це саме тяжеле, що є. А все остальне це людина може преодолівати, не настільки важливо. 하지만 전쟁도 다가올 혹독한 겨울도
버텨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Це 62-га зима. Я вже її якось пережив. 61-у пережив, 62-у пережив. Вірніше, 63-ю. 러시아 침공 8개월.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일부를 점령했지만 이제 모든 전선에서 수세에 몰린 형국입니다. 키이우 등 후방 공습의 명분은 크림대교 폭발 사건이었지만 전황을 뒤집어 보려는 러시아의 전술적 판단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더러운 폭탄, 이른바 더티밤을 사용할 거란 러시아의 주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Шаги России будут быть энергичные. Мы обладаем информацией, которая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существующей угрозе применения грязной бомбы со стороны Украины. Мы обладаем информацией. 서방은 이런 주장을 러시아의 가짜 깃발 작전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술이라는 겁니다. We have seen in the past that the Russians, on occasion, blamed others for things that they were planning to do.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 사용 위험은 상존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6일 푸틴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대규모 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에 거센 포격을 가하며 남부의 전략 유충지 헤르손엔 병력을 증파해 격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유호윤입니다. 네, 고통과 공포, 긴장 속 우크라이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과반을 차지해 승리하느냐인데요. 특히 초접전이 예상되는 상원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경합지였던 조지아주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 만나보시죠.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에 버스 한 대가 들어섭니다. 등장한 사람은 이번 조지아주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상원 의원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뜨거운 지지를 보냅니다. Raise your hand if you've already voted. Keep your hand up if you're going to get at least 3 more to vote. He has led the world on support of Ukraine, which I think is extremely important. 조지아주의 다른 마을에선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 워커를 지지하는 주요 이유 중에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He was right. All this woke stuff is just to divert our attention away from the fuel and the energy policies and everything else that's going wrong. 현 조지아주 상원의원인 워녹에 도전장을 던진 워커 후보. 약 2%에 불과한 지지율 차이에 선거는 인신 공격에 가까운 비방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에 찬성하는 워커 후보가 전 여자친구의 낙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워녹 후보의 과거 가정사를 들춰냈습니다. Pick that one who's running against him, who is a liar. He had a concussion when he was playing football, and I think he still has the mental illness from there. And he's like saying all the wrong things. You know, allegations are allegations, and they're only allegations if not proven. And so far, they haven't proved it, in my eyes. 심지어 이번 선거 전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유권자들은 상대 진영에 대항하며 강하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Donald Trump and the MAGA Republicans represent an extremism that threatens the very foundations of our republic. They're trying to wipe out free speech, crush religious liberty, confiscate your guns, indoctrinate your children. 지지율 초박빙 상황에 텔레비전과 온라인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공화당은 바이든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까지 만들어내
민주당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를 집중 공략합니다. Every time we get gas or check out at the grocery store, we feel the pain of Bidenflation. That's why I've supported policies to increase American energy production.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인권 문제로서 공화당의 낙태권 폐지 정책을 쟁점으로 삼습니다. Supported a ban on abortions. He co-sponsored a bill that makes no exceptions for rape, incest, or the life of the woman. 선거 전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광고 비용도 기록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 열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은 이번 선거에서 경합 지역으로 주목받는 조지아주의 사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재검표까지 갔던 최고의 경합주였던 만큼 이곳 조지아주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격전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 투표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조지아주에선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마쳤는데 이러한 높은 참여율의 배경에는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변화를 성취한 기억이 있습니다. We were historically a red state, and it turned blue this past election. People can really let their voice be heard when something has historically been one way and it finally changes. 미국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인근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This specific election is about safety and abortion rights. Governor Kent passed a gun law allowing people to have the right to carry a gun on them without any kind of permit. And it's the scariest thing for me. I feel like we have done better whenever there has been a Republican in the House. We got to think about our people first before we send billions and billions across the pond, that...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선거전. 최근 몇 년 사이 극심해진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분열과 위협을 조장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hey feel threatened. They feel fearful. If the other party wins this election, that they will have fewer rights and freedoms. And that's, I think, what causes people to get so divisive. 사전투표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 미국의 중간선거. 그 결과에 따라 미국 대내외 정책의 향방, 그리고 2년 후 있을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갈수록 치열해지는 듯한데요. 당장 어제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집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은 워싱턴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집에 있다가 다쳐서 수술까지 받았거든요. 네. 용의자는 40대 남성인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자신의 SNS에 2020년 대선, 특히 지난해 1월 6일에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된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도 트럼프 쪽 추종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과열된 분위기에 미국 내 권력서열 3위인 사람의 집을 침입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중간선거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중간선거라는 용어 자체는 미국 대통령 4년 임기 중반에 열린다고 해서 중간선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435명의 하원 의원 전체 그리고 35석의 상원 의원석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36명의 주지사도 뽑게 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중간에 열리기 때문에 약간 집권당에 대한 어떤 평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들의 무덤이다. 뭐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그 정도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원이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이제 100명이 상원인데 이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부통령,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가까스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 현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경합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네바다,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 여기서 이제 두 곳을 차지를 해야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하원은 공화당이 유세하고 상원은 박빙이다. 그런데 보니까 39개 주에서 약 730만 명이 우편 투표를 포함한 사전 투표
투표를 마쳤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닌가? 지난 대선 때는 그렇지 않았었나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은 미국의 코로나19가 한참 이렇게 확산되고 있던 시점에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간염을 두려워해서 직접 투표장으로 오지 않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우편 투표가 확대되었습니다. 네. 근데 주소를 자꾸 이전하고 또 직접 투표장에 자주 찾아가지 않는 젊은 층 그리고 유색인종들에게는 이 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지지층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반면 우편 투표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주들은 대부분 공화당의 텃밭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편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원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데다가 양당의 그 지지자들이 응집한 상황이어서 사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지 어느 당에 더 이게 유리하게 작동을 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흘 뒤에 미국 중간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선거로 인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100년 만에 극우 성향의 총리가 탄생하면서 파시즘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또 대표적 복지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치러진 총선에서 네오나치주의에 기반을 둔 스웨덴 민주당이 원내 제2당으로 급부상한 건데요. 조영중 PD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평일 저녁이지만 스톡홀름 축구팀 함마비 홈구장이 3만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장 안의 관심은 오직 홈팀의 승리에 집중됐지만 같은 시각 경기장 밖에선 새 총리 인선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죠. 이곳 축구 팬들에게 스웨덴 민주당의 약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Ny start på Sverige, förhoppningsvis. Ja. Den konstellationen som blir nu tror jag inte på gynnsamt för Sverige. De har gjort det bra i sitt arbete. Vi får se nu när de troligen kommer få inflyt på regeringspolitiken och ganska stort sådant. 이번 스웨덴 민주당의 돌풍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젊은 유권자입니다. 청년층의 지지율은 지난 선거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는데요. 스웨덴 민주당이 내건 2개의 키워드, 범죄와 이민이 큰 효과를 본 겁니다. I was scared when I was walking my dog at night. I was scared when I was going home from school. I was scared walking alone at night, and I don't think that's something you should feel in your own country, in your own city. Well, it's obvious that high immigration to Sweden has been connected to the rising crime rates. One part in the solution to that is, of course, to stop the mass immigration and make sure that the people who are in Sweden actually become a part of society. 이번 스웨덴 총선의 핵심 이슈는 올해 들어서만 27건이나 발생한 총기 사고. 이에 스웨덴 민주당은 반이민, 반범죄를 내세우며 20%가 넘는 득표율로 3인당에 이은 제2당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이 정당의 출발입니다. 스웨덴 민주당의 모태가 됐던 곳이 스웨덴을 스웨덴답게 하는 단체인데 바로 이곳이 신나치주의 성향을 띠었던 것이죠. 스웨덴 극우 정당을 2000년대 초부터 취재하기 시작한 기자 다니엘 풀.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책도 썼는데요. 스웨덴 민주당은 1995년 나치 복장이 금지되기 전까지 신나치주의 성향을 숨기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인종주의적 성향을 표출해왔습니다. This nativism is based on racist ideas. So the idea here is that kind of the political project of the Sweden Democrats is to transform Sweden into a homogenic society. 문제는 이런 인종주의적 성향으로 인한 논란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 직후 한 스웨덴 민주당원이 나치식 경례를 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한 국회의원이 올린 트위터 사진 한 장으로 선거 내내 논란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올렸던 국회의원을 만나봤는데요. 그는 오히려 이런 논란이 스웨덴 민주당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Now seeing other countries deporting people to Afghanistan as well, so I do not find that controversial. Immigration policies that we've been pushing for decades has for a long time led up to people calling us bad names, but we were just the first one who dared to speak the truth about the issues that was connected to mass migration to Sweden.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온 래퍼 팀북투. 스웨덴에서 태어난 그는 스웨덴 민주당의 약진을 걱정하는 스웨덴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번 총선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우려를 SNS에 올렸는데요.
본인과 같은 유색 인종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그 직후 그는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Anti-white scum. You are anti-white. You are not Swedish. You are not even racially European. I cannot deny my roots. You know, they cannot deny their roots either. 인종차별이 사실 그에겐 낯설지 않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인종차별이 공적인 영역에서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걱정합니다. I can't walk down the street and hide who I am because it's very visible because of the color of my skin. So for me, that Sweden remains a tolerant and open society where we don't judge people on the basis of the color of their skin, of their politics, of their sexual preference is not even something that's a choice for me. I have to stand up for it. 이번 선거에서 스웨덴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총기 사고의 증거였죠. 하지만 총기 사고 유가족도 스웨덴 민주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카롤리나 씨의 셋째 아들 로비는 집 앞에서 괴한의 총격을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It was so painful. I didn't want to let him go. When they told me that they were going to take him away, I just held on to the thing. I didn't want to let him go.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총기 사고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카롤리나 씨. 그녀는 범죄의 불안이 이민자 차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Jag tycker inte vi ska sätta folkslag eller vart man kommer ifrån i samband med skjutningarna för att skjutningarna är faktiskt ett samhällsmisslyckande. Tyvärr så har det blivit så och jag mår jätteilla av det. Jag tycker inte alls det är rätt väg att gå. 헝가리,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웨덴까지 유럽에 불어닥친 구구 정당의 약진. 이민 이슈를 둘러싼 유럽의 갈등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일지 모릅니다. 스웨덴에서 PD특파원 조용중입니다. 네, 특히 이 스웨덴에서 극우 성향 정당이 이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이 오랫동안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민주당 같은 좌파 성향의 정당 아래서 사회복지국가를 설계했고 또한 복지국가를 완성했다고 평가를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에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 한때 네오나치즘을 표방했던 그 정당이 제2당까지 약진을 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요.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스웨덴인들에게 기성 정당의 정책들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도 되겠고요. 아하, 또한 네. 스웨덴 민주당의 약진이 그동안 스웨덴의 가치라고 여겨졌던 민주주의, 포용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약간 밑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처럼 스웨덴 사회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분열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제 불안감 같은 게 아마 이제 극우 돌풍의 한 원인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이민자들의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안위라든지 아무래도 이익을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스웨덴 민주당의 반이민 그리고 이제 범죄에 대한 형량 네. 강화 이것과 굉장히 잘 맞물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반이민 정책이 실시될 경우 자칫 인종에 대한 차별 그리고 또 혐오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불과 2주 전이죠. 바로 스웨덴 민주당의 한 공보 담당자가 자신의 SNS에 안내 일기 이미지를 올리면서 저렇게 이 부도덕한 인물이라고 적어서 논란이 되는데요. 안네 프랑크가 부도덕하다. 네, 스웨덴 안팎의 유대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히고 여론도 분노를 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새로 출범한 이 우파 연립정부가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스웨덴 민주당이 우파 중에서는 의석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아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과반을 넘지 못하는데 네. 그런데 네오나치주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스웨덴 민주당의 행보 때문에 지금 새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스웨덴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물가 폭등, 일자리 부족, 이민 증가 등에 대한 대중의 어떤 반발 심리를 파고들어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기존의 3인당 또 온건당 같은 주류 정당에 대한 대안이 되려면 스웨덴 사회에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사실 더 우려되는 점은 최근에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헝가리, 스웨덴까지
이렇게 극우 정당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럽 의회에서도 보인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한 국가가 아닌 유럽적 차원에서 반이민 정책을 강화한다든가 또 이제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처럼 극우 정당 출신 중에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유럽의 대러시아 전선에 균열을 갖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이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20일 중국 공산당체 20차 전국 대표 대회가 회의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키워드 보실까요? 네. 자, 바로 강제 퇴장입니다. 어떤 일 말씀하시려는지 바로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국 당대회 폐막식, 바로 후진타오 중국 전 주석이 중간에 퇴장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전 상황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서류를 보려고 하니까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가져갑니다. 못 보게 막은 듯한데요. 자, 곧 시진핑 주석이 이 수행원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자, 이내 수행원이 후진타오를 일으켜 세웁니다. 저렇게 끌어내려고. 네, 서류를 보려는 후진타오를 제지하는데요. 네. 네, 다시 앉으려는 듯한 후진타오. 하지만 결국 수행원에 이끌려 회장을 떠납니다. 자, 논란이 일어나니까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후진타오가 건강 문제 때문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 글쎄요. 영상만 보았을 때는 거의 끌려나가다시피 퇴장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건강 때문에 후진타오가 스스로 나갔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논란이 되니까 저 영상이 이 중국의 SNS나 인터넷 등에서 다 내려갔거든요. 자, 이것도 좀 이상하지만 무엇보다 이 후진타오가 퇴장한 시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네네. 그때가 바로 중앙위원 명단에 대한 이 찬반 투표가 끝난 직후였는데요. 후진타오와 리잔수가 어떤 서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외신에 따르면 이걸 확대해 보니까 당시 서류가 중앙위원회 명단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그 명단에 후진타오 계열이 대거 탈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후진타오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걸 내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 거죠. 퇴장시킨 것이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리잔수 전 상무위원장이 이렇게 약간 인사를 하려고 일어서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왕훈 당서기가 이걸 살짝 붙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 원로고 또 한때 국가 주석이었는데 이 나가는 장면에서 단 한 명도 이렇게 돌아보고 인사를 한다는 이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 네, 못하는. 그래서 정말 또 이게 해외 외신들도 다 와 있고 전 세계로 송출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런 장면, 그러니까 후진타오 총리를 거의 끌어내다시피 퇴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진핑 주석의 또 권력이 이제 완전히 공고화됐구나, 그리고 이제 독주 체제가 완성이 됐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마오쩌둥 시대에 이제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됐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화혁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당대에 대한 어떤 파장이 이게 다가 아닌데 중국 내 민심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자, 당대회 전에 이 베이징에 걸렸던 반 시진핑 현수막입니다. 이제는 이 상하이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확산되고 있군요. 네, 해외까지 확대되고 있는 시진핑 반대 시위, 이 독재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홍콩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자, 이민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呢兩三年都大話我哋公司都幾千個客啦，收到嘅消息係啊。 자, 이른바 홍콩 엑소더스가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이 웅성웅성이는 걸까요? 파장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시진핑 리스크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시진핑 리스크의 대표적인 예가 경제 쪽에서는 바로 차이나 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중국 시장에서 자본이 지금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당대회 직후에 중국 위안화 가치가 약 14년 만에 최저까지 떨어졌거든요. 중국의 빅5 기업의 시총이 하루 만에 74조 원이 날아갔는데 그 배경
이번엔 시진핑 3기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인 리커창 총리가 빠지고 상하이 봉쇄 때 이 중국에 54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논란이 나왔던 리창이 2인자가 된 것도 그렇고 이 경제보다는 정치를 우선시할 것이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제도 더 강화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대 직후 그동안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처우 그리고 강제적인 그런 조치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격리 공간이 부족해서 야외 주차장과 공중 화장실까지 사람을 격리하고 화장실에요. 네, 최근엔 정저우시 폭스콘 공장을 일주일 넘게 봉쇄하면서 음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집단 탈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인권적인 조치들이 중국에서 그런 반발을 일으키겠지만 국제 외교사회에서 비판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시진핑 3기 정부의 외교 정책이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중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후진타오 전 주석 강제 퇴장 의혹부터 그로 인한 여파까지 첫 번째 픽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영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키워드 보시죠. 네, 중국에 이어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국의 새로운 총리죠. 리시 수낙입니다.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고 지난 25일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영국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79대 총리가 되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네. 네, 지난 24일 보수당의 새로운 대표로 리시 수낙이 선출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에 따라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됐습니다. As leader of my party and your prime minister, in part to fix them. 수낙은 35살의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존슨 내각에서 재무장관으로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영국의 첫 비백인 총리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례적인 소식에 인도인들도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ब्रिटिश ने हम पे राज किया था 200 साल अब मेरे को लगता है इंडियन ब्रिटिश पे राज करेंगे for next 200 years. 옥스포드와 스탠포드 MBA에서 공부한 엘리트 총리가 과연 영국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 영국에서 최초로 비백인 인도계 총리가 탄생했군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판 오바마 탄생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SNS에 연일 수낙의 당선을 축하하는 인도인들의 메시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데 충분히 그럴만하죠. 사실 영국에서 고위직에서 비백인을 보는 게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닌데요. 다른 총리도 좀 다르죠. 다르죠. 그렇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백인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 이제 예외적으로 여성 몇 명을 제한다면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었죠. 네. 그런데 이 자리에 수낙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지금 영국 보수당이 느끼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기감. 사실 그동안 코로나19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고 전 총리 트러스가 대책 없는 감세 조치로 서민들의 반발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보수당 인기가 노동당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는데 수낙은 일단 옥스퍼드와 그리고 헤지펀드를 운영했고 또 재무장관까지 이렇게 겸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당 주류에 충분히 속하는 사람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재무장관 시절에 양적으로 많이 서민들한테 양적 자원을 투자해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보수당을 구원한 인물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을 잘 할까요? 글쎄 뭐 지금 최근 영국 사람들이 수낙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부자입니다.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네, 그럼 굉장히 부자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인도에서도 상류 계급이다 얘기를 하는 이제 크사트리아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집안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아버지도 의사였고 어머니도 약사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인이 어마어마한 IT 재벌 기업 창업자의 딸이죠. 딸. 네, 그래서 부부 자산이 이제 1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이렇게 우와. 보면은 그 엘자베스 2세 여왕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자산이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슈퍼리치가 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런 관련해서 다음 보실 영상 이것도 굉장히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 거예요? 네, 지금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수낙 총리인데요. 어딘가 조금 이상하죠? 네, 보시면 바코드에 물건이 아니라 카드를 갖다 댄 거고요. 아하. 또 이번에 소형차에 직접 기름을 넣는데 이게 자신의 차가 아니라 주유소 직원 차로 밝혀지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기 차가 아니군요. I have friends who are aristocrats, I have friends who are upper class, I have friends who are
working class, but not working class, but I mix 네, and match. 이런 발언까지 이제 도마에 오르면서 서민 코스프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그 바코드에 카드를 갖다 대는 장면은 솔직히 좀 민망했고요. 편의점에 한 번도 안 가본 걸까요? 네, 뭐 최근에는 안 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영국 시민들 사는 것이 좀 팍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네. 지난 4월에 이 수낙 총리 부인의 탈세 문제가 조금 불거진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또 이제 이게 좀 그랬군요.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당시 이제 수낙이 사실 재무장관으로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이 국민연금 분담률을 좀 높이던 때라서 내로남불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랬군요. 또 그가 존슨 총리의 사임을 불러온 인물이라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수낙은 존슨 총리에 의해서 재무차관으로 발탁이 돼서 재무장관까지 연임한 점에서 한때는 그의 오른팔로 여겨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인물의 사표가 사실은 존슨 내각이 무너지는데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이것을 상당히 좀 소신 있는 행동으로 평가하는 것도 다수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수당 분열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 그가 보수당을 네. 통합하고 사실 이런 이미지를 벗는 것이 또한 그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신임 총리에 대한 현재 시장에서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수낙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6일 같은 경우에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고 그다음 공공지출 삭감 등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 과정에서 복지 혜택을 줄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에 국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수낙 총리가 많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수당이 너무 인기가 없어요. 지금 지지도가 19% 정도로 떨어졌고 반면 노동당은 56%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당이 계속 조기 총선을 주장을 하고 있죠. 조기 총선. 인구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보수당 당원끼리 모여서 뽑은 게 어느 정도 민의를 반영하는가. 차라리 조기 총선을 해서 민의를 반영한 새로운 총리를 뽑자라는 주장인데요. 사실 네. 이 주장이 지금 영국 국민들이 상당히 절반 이상이 이걸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수낙 총리가 어떤 정치적 역량을 보일지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지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클리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남미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브라질에선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30일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는데요. 룰라 전 대통령 대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의 대결, 최종 승부를 앞두고 있는 브라질 현지를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환 통신원, 결선 투표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현재 여론은 어떤가요? 네, 최근 룰라 후보 49%, 보소나루 대통령 44%, 1차 투표 때와 비슷한 4에서 5%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브라질에 온 지 20년 정도 됐는데요.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분노의 선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별, 계층별로 지지자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듯한데요. 예를 들어 중견기업 이상 다니는 소위 화이트 칼라 계층 사람들은 룰라 후보가 집권했을 때 실정과 부패에 대한 증오가 아직도 크고요. 반면 사회적 약자들, 주로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보소나루가 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한다면서 엄청난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매우 양극화되어 있네요. 그래서인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할 경우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보소나루 대통령은 한국의 선관위 격인 브라질 최고 선거법원과 번번이 마찰을 빚으면서 이번 선거에서 질 경우 3라운드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천명한 상황인데요. 상원 의원인 그의 아들도 아버지는 역대 최대 부정선거 피해자라면서 선거 사기론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측 지지자들 사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다 보니 브라질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브라질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수환 통신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로스앤젤레스 앞바다에 있는 센타 카탈리나 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기 같은 에너지뿐 아니라 물 공급도 육지와 단절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영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에서 100길로 1시간쯤 떨어진 센타 카탈리나 섬입니다.
울릉도의 3배쯤 되는 이 섬은 매년 100만 명이 다녀가는 캘리포니아의 주요 관광지입니다. 섬 특성상 전기와 기름 등 자원이 귀하고 물가도 비싸지만 이 섬 주민 4천여 명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물입니다. 모리슨 씨 집에서는 받아놓은 물로 하루에 한 번 설거지를 합니다. This sink would be the hot soapy water, and this sink would be the clear rinsing water. So, and that's what you would do, so you didn't run your water continuously. 설거지가 아예 필요 없도록 종이 접시 같은 일회용 제품을 쓸 때도 있습니다. 샤워는 5분을 넘지 않고 더운 물이 나올 때까지 흘려버리는 물은 물통에 받아 재활용합니다. 변기에 쓰이는 물은 모두 바닷물입니다. So that way you don't have to use the fresh water that's more, for cooking. 이 섬 주택가에선 화초와 나무로 잘 꾸며놓은 마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키우는 식물도 대부분 물을 적게 먹는 것들입니다. 카탈리나 섬의 또 다른 특징은 육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연 잔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밟고 서 있는 이 잔디는 관리에 물이 필요 없는 인조 잔디입니다. 일반 가정뿐 아니라 음식점도 물 절약에 철저합니다. 이 햄버거 전문점은 물을 절약하기 위해 주방에 3칸짜리 싱크대를 2칸으로 줄였습니다. Try to use only one compartment to sanitize our trays and another one to rinse. We used to have one full with soap and water, not anymore. 이 음식점은 손님들에게 공짜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So that's the way we depend on the rain. Right now we haven't got a lot of rain this year. So we try to only give water bottles. 2016년 이 섬은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Businesses then would send all the linens over at a huge expense. Plus they'd have to buy additional linens and bedding because their items were on the mainland. 일반 가정에는 사람 수대로 물이 할당됐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공급을 끊는 제재가 따랐습니다. 이 같은 고통은 같은 해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담수화 시설이 완공되면서 끝났습니다. So the desalination plant produces up to 230,000 gallons per day. That's enough to sustain 100% of Avalon's water demands during the winter, but maybe 40 to 50% during the peak summer months. 그러나 당시 주민들이 몸으로 익힌 물 절약 습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 still would shower 3, maybe 5 minutes. It was ingrained in me to just get in and get out as quick as possible, so you use less water. 이 같은 물 절약으로 카탈리나 주민 한 명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215리터에 달합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주민 한 명이 쓰는 양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올해 가뭄 정도는 2016년과 비슷하지만 섬의 식수원이자 가장 큰 저수지의 수량은 당시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태입니다. I believe we are better situated than most cities in the whole state of California because we have a desal plant that we can use and because the locals will reduce somewhat. 하지만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그 대가로 육지보다 6배 비싼 물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가동 중인 담수화 시설은 모두 12곳.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담수화 시설 추가 건립에 반대 목소리가 크지만 1200년 만에 대가뭄이 상황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카탈리나 섬에서 이영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